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저는 저번에 한화에서 천무 2.0과 천무 3.0이라는 새로운 탄을 개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런데 그때는 솔직히 막 나온 소식을 전해서 내용도 좀 부실했고, 그리고 제 설명도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걸 추가로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 그런데 제가 어떤 부분에 설명이 부족했고,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만 설명을 하면 내용이 너무 부실해지니까 오늘은 우리 천무에 사용되는 탄약의 종류를 전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도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FA50이 폴란드에 대한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때문은 아니고 결론은 폴란드가 선택한 미국 장비의 납품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문제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며칠 전인 6월 18일에 폴란드의 페베우 베이다 국방차관과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를 납품해야 하는 미국의 RTX 간에 회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회담은 폴란드 현지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FA50에 대한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의 통합의 속도가 붙을 거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폴란드는 미국 RTX의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를 우리가 수출하는 FA50의 레이더로 선택했고, 결론은 이번에 우리의 FA50이 납품이 지연되는 건 바로 이 레이더의 미국 내에서의 수출 승인이 늦어지고 있어서인데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지금 승인이 늦어지는 건 레이더 한 가지는 아닙니다. 지금 폴란드가 FA50PL에 탑재하기 위해서 선정한 장비 3가지가 특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하나는 당연히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이고요. 이 레이더는 지난 5월 7일인가에 첫 시험 비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도 완성이 되려면 멀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항법장치인데요. 폴란드는 항법장치도 미국산을 선택을 했고, 지금 미국은 자신들의 항공기들을 위해서 바로 새로운 군사용 GPS인 M-코드가 들어간 새로운 항법장치를 개발하고 있고, 이것도 아직 완전히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무 컴퓨터인데요. 지금 우리는 FA50을 위해서 새로운 국산 임무 컴퓨터를 개발했지만 당연히 미국산 레이더를 선택한 폴란드는 임무 컴퓨터도 우리나라 국산이 아닌 미국산을 선택했습니다. 폴란드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역시 당연히 미국산 무장을 탑재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나 사이드와인더 X를 빼고는 지금 폴란드용 FA50의 통합이 결정된 미국산 무기는 없죠. 오히려 지금 폴란드는 대량의 KGB만을 FA50용 무장으로 구매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특히 레이더와 항법장치 때문에 폴란드에 대한 우리 FA50PL은 납품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산 넘어 산이네요. 결론은 항법장치와 레이더에 대한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는 또 암남 미사일의 통합 승인도 받아야 하고, 그리고 폴란드가 원한다면 각종 미국산 무기에 대한 통합 승인도 추가로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폴란드 측에서 미국의 RTX 임원을 만나서 레이더의 통합을 서둘러 하기로 했다고 하니 기다려봐야죠. 그럼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천무 이야기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천무의 탄약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천무는 같은 탄이라고 해도 수출형과 우리나라 국내용의 명칭이 다르다는 걸 알고 가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사용하는 전술탄도미사일은 KTSSM-1과 KTSSM-2라고 불리지만 수출형은 CTM-290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명칭은 서로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무기인 경우가 있으니 이것을 헛갈리지 않게 조심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아마 많은 분들이 천무의 사격 영상을 보시면 가장 많이 보시게 되는 게 바로 130mm 다련장을 발사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다련장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원래 우리나라의 구룡 다련장에서 사용하던 탄을 천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천무는 한 개 포드에 20발을 총 40발의 130mm 로켓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기존의 구룡에는 2가지 탄이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K30이라는 탄이 사용되고 있었고, 또 하나는 K33이라는 탄이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정확히 우리 천무에서는 K30탄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K33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K30이 더 구식이어서 잔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아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의 예상으로는 우리가 구룡을 무상 군사원조로 넘겨준 필리핀에게 K30탄을 제공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참고로 K30탄은 사거리가 23km이고 K33탄은 사거리가 36km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바로 현 시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의 천무의 주력탄이라고 할 수 있는 탄은 M26탄인데요. M26탄도 총 3종류가 있고, 그리고 3종류 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고 전부 집속탄 무기입니다. 기본형 M26과 M26A1탄, 그리고 M26A2탄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M26과 M26A1탄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직수입을 해서
기존의 MLRS에서 운영하다가 지금은 천무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히 M26A2 탄은 바로 우리나라 한화에서 라이센스 생산을 했기 때문에 M26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탄인데요. 그래서 M26A2를 기준으로 대충 재원을 이야기하자면 사거리는 최대 45km에 자탄의 수량은 518개입니다. 여기까지가 기존 다련장에서 운용하다가 기존 다련장이 퇴역하면서 그 탄들을 우리 천무에 이전한 탄들이고요. 그럼 우리 천무에서 에이테킴스는 운용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마 에이테킴스1은 운용할 수 있고 에이테킴스2부터는 운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이테킴스1은 기본형 MLRS에서도 운용할 수 있지만 에이테킴스2부터는 개량된 MLRS인 M270A1부터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테킴스2부터는 개량된 화기관제 시스템과 개량화된 발사 시스템에서 운용할 수 있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화기관제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미사일과 발사대 간의 통신 문제도 있고 해서 결론은 에이테킴스2부터는 미국 제조사의 개량이 없으면 운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천무에서는 에이테킴스2부터는 운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에이테킴스1을 천무에서 운용할 리는 없고요. 어차피 우리가 보유한 에이테킴스1은 수명이 끝났으니까요. 그리고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저번에 어떤 분이 그럼 우리 천무를 위해서 생산된 탄을 미국의 하이마스에서 운용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무유도 포탄은 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도 포탄은 우리의 탄을 하이마스에서 운용하지도 그리고 하이마스의 탄을 우리 천무에서 운용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유도 포탄은 화기관제 장치와의 연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조사가 연동을 해주지 않으면 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K239탄이 있는데요. 이 탄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한국판 GMLRS입니다. 한마디로 GPS 유도 시스템을 가진 유도 로켓이고요. 최대 사거리는 80km이고 이 탄은 단일 고폭탄을 가진 모델과 그리고 집속탄을 가진 모델이 있는데요. 집속탄은 유도 로켓 한 발에 200개가 탑재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탄의 수출 모델 이름은 CGR80인데요. 수출형과 국내 모델의 명칭은 다르지만 수출형과 국내형의 성능이 어느 부분에서 다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수출형이나 국내형이나 사거리도 똑같습니다. 다만 수출형은 집속탄 모델은 판매된 적이 없고 순수하게 고폭탄 모델만 수출된다고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수량을 수출한 천무용 탄은 바로 이 모델입니다. 당연한 게 기존까지는 우리도 무유도 로켓 모델이 없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운용하는 천무에도 국산 무유도 로켓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수출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해서 올해부터 생산에 들어가는 바로 무유도 로켓인데요. 이 무유도 로켓의 직경은 232mm이고 최대 사거리는 45.5km입니다. 그런데 이 탄도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는 집속탄 탑재 모델이고요. 집속탄은 대략 500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집속탄을 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형 파편탄 모델도 개발되었다고 하고요. 성형 파편탄은 여러분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서 잘 알겠지만 고폭탄의 외피에 볼 베어링을 둘러서 파편의 비상거리를 늘린 형태의 물건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탄은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요. 우선 집속탄은 아주 넓은 면적을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역시 불발탄 문제가 있는 것에 반해서 성형 파편탄은 살상 반경은 집속탄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불발탄 문제도 없고 가격도 집속탄보다는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바로 이 무유도탄의 정확도인데요. 어떤 분이 요즘은 무유도탄 여러 발을 쓰는 것보다 유도탄 한 발을 쓰는 게 더 저렴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게 우리 K9이나 아니면 과거 이라크 전쟁 때의 MLRS 같으면 그 말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천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무는 무유도탄도 명중 정확도가 높아도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K9 자주포는 최대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면 원용 공차가 700m인가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우리 천무에서 무유도탄을 최대 사거리로 발사하면 원형 공차가 100m입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자주포는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포신이 길어져야 하고 그럼 포신이 길어지면 포탄을 발사할 때 포구 떨림이 발생을 해서 사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명중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다련장 로켓은 그런 포구 떨림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사거리가 아무리 길어도 명중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 천무는 아주 우수한 화기관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무유도 로켓으로 거의 핀포인트 공격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의 목표를 제거하는데 GMLRS 같은 유도 로켓도 두 발 정도가 사용되는데요. 우리 천무의 무유도 로켓도 집속탄을 사용하면 두 발 정도면 충분히 목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은 드론이 발전해서
드론과 연동을 하면 무유도 로켓탄으로 거의 핀포인트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GMLRS 기준으로 유도 로켓은 발당 1억 5천만 원이 넘고 천무의 무유도 집속탄은 발당 수천만 원 정도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유도 집속탄이 가성비가 엄청나게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장점을 가지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GPS 제밍을 많이 했고, 그래서 GPS 제밍에 취약한 미국의 엑스칼리버 유도포탄 같은 경우는 아예 전장에서 퇴출되었고, 하이마스에서 발사되는 GMLRS는 그래도 전장에서 퇴출되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 그래도 역시 정확도가 떨어져서 핀포인트 공격에 사용하기 힘들어졌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도 좀 더 가치가 낮은 저가치 목표를 공격하는데 GMLRS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GMLRS도 전장에서 퇴출되지는 않았지만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무유도 로켓으로 핀포인트 공격이 가능하다면 적의 GPS 제밍에 아주 강력한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K239, 수출명으로는 CGR-80보다 더 뛰어난 유도 로켓을 새로 개발했는데요. 이게 수출명으로는 CTR-MR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명칭은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천무용 탄약의 이름을 정할 때 그 탄의 직경을 이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탄도 직경이 280mm이기 때문에 K280이지 않을까 합니다만 정확한 국내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미 K239라는 유도 로켓이 있는데 별도의 새로운 유도 로켓을 개발했느냐라고 했을 때 아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하는 이 탄의 성능을 들어보면 새로운 탄을 별도로 개발한 이유를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선 기존 K239가 최대 사거리가 80km인 것에 반해서 이 모델은 최대 사거리가 160km이고요. 무엇보다도 기존 K239는 제어날개가 로켓 앞부분에 카나드 형상으로 달려 있어서 로켓의 기동성이 높지 못한 것에 반해서 이 CTR-MR은 제어날개가 미사일 후미에 있어서 미사일의 기동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고지 후사면에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도 고지를 돌아서 공격하는 게 가능하다고 할 정도이고요. 그리고 이 CTR-MR이 사거리를 늘리는 방식이 쉽게 이야기해서 활공 비행을 해서 사거리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이 탄의 탄도 특성을 보면은 이러한데요. 탄을 발사하면 바로 정점 고도까지 최대한 올라가고 정점 고도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활공을 하고 그리고 목표 상공에서 수직으로 낙하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탄이 사거리가 대폭 늘어난 건 로켓의 크기가 커져서도 있지만 기존 K239에 비해서 활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항법장치도 개선이 되었는데요. 우선 이 로켓부터 바로 SBAS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럼 이 SBAS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마 여러분도 우리 국토부가 방송에 나와서 홍보를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바로 항공항법보조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상공에 항법보조 위성을 올려서 GPS의 정확도를 더 올려주는 시스템인데요. 당연히 이건 군대에서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 민간 분야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 군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천무의 유도 로켓 중에서는 ECTR-MR부터 이 항법보조 시스템이 사용됩니다. 당연히 정확도가 더 높아지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북한의 GPS 제밍에도 더 뛰어난 대응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을 위해서 아주 혁신적인 새로운 탄두도 개발되는데요. 이게 이중스킨 적용탄두 다양화 기술이라는 사업으로 개발하는 건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의 탄두로 두 가지 기능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는 바로 성형 파편탄의 기능을,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관통탄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목표의 종류에 따라서 성형 파편탄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만일 목표가 지하 벙커 같은 경우라면 벙커를 관통해 들어가서 벙커 안에서 터지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탄이 기존 K239 유도 로켓보다 엄청나게 정확한 공격이 가능해서 관통탄도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280mm 로켓의 현무탄도 미사일 같은 관통력은 기대할 수는 없고 더욱이 전문 관통탄도 아니고 파편탄과 관통탄의 기능을 같이 하는 거라 주로 벙커보다는 아마 적이 숨은 건물을 한 방에 날려버릴 때 많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천무 2.0이라고 해서 바로 이 탄을 기반으로 대함탄도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런데 정확히 우리가 개발하는 건 대함탄도 미사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280mm 유도 로켓인 CTR-MR로 개발하는 건 대함탄도 미사일이 아니라 정확히는 이동표적 공격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우리는 대함탄도 미사일에 적외선 시커를 적용해서 해상의 수상함을 공격 가능한 탄을 개발한다고 했었는데요. 정확히는 현 시점에서는 이 탄에 적외선 시커가 적용될지 아니면 밀리파레이더 시커가 적용될지도 결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탄을 개발하는 목적도 단순하게 수상함만을 공격하는 용도도 아니고 해상의 수상함뿐만 아니라 육상의 이동 표적, 그러니까 적의 전차나 아니면 이동 중인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공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대함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이동 표적 공격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동 표적 중에 적의 수상함도 포함되는 것일 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무 3.0. 이것도 제가 좀 잘못 설명을 한 게 있는데요. 저는 저번에 우리가 천무 3.0이라고 해서 천무에서 발사 가능한 자폭형 무인기를 개발한다고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잘못 이야기한 게 아마 이 탄은 자폭형 무인기 한 발 한 발을 천무의 일반 규격의 탄에 탑재하는 방식일 거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요. 천무 3.0은 전술탄도미사일에 탄도미사일 발사형 자폭형 무인기를 탑재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술탄도미사일이 여러 발의 배회폭탄을 한꺼번에 운반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탄에 사용되는 배회폭탄은 과거 국방과학연구소가 탄도미사일용으로 개발한 배회폭탄을 한화가 좀 더 높은 성능으로 개량을 한 건데요. 기존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배회폭탄은 대략 20분 정도를 공중에서 채공할 수 있는 것에 반해서 이 탄은 최대 6시간까지 채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무 3.0이라는 건 바로 전술탄도미사일로 운반되는 자폭형 무인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전술탄도미사일들이 천무에서 발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천무에서 발사되는 로켓탄들을 전부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제가 빼먹은 탄은 없겠죠. 아무튼 그래서 분명 우리 천무에 적용된 탄들은 전부 천무에게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탄이고, 그리고 천무의 성능을 대폭 늘려주는 탄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이스라엘의 PULS나 미국의 하이마스에 적용된 탄들은 절대로 영상 하나로는 정리가 안 될 정도로 그 종류가 많고, 특히 우리 천무가 크게 부족한 게 바로 천무에서 발사 가능한 순항미사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천무에 적용 가능한 순항미사일도 국내에서는 개발되거나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무가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순항미사일도 천무에 결합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와서 국내 개발로 천무에서 발사 가능한 새로운 순항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건 너무 늦었고요. 그냥 순항미사일은 외국산을 천무에 결합해서 우리 천무를 도입하는 나라들에게 좀 더 폭넓은 선택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특히 천무는 엄청나게 정확한 무유도 로켓과 그리고 이동 표적 공격탄을 사용해서 적의 GPS 재밍에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다른 유도 로켓에도 북한의 GPS 재밍에 대응 가능한 항재민 기능이 있지만, 항재민 기능이라는 건 적이 그 항재민 기능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GPS 재밍 기술을 개발하면 언제든지 다시 재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항재민 기능만으로는 확실하게 적의 GPS 재밍에 대응이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핀포인트 공격이 가능한 무유도 로켓과 그리고 레이더나 적외선 시커로 이동 표적을 공격하는 유도 로켓의 개발은 적의 GPS 재밍에 대한 확실한 대응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 천무의 탄약의 종류는 너무 적고요. 그래도 천무는 다양한 임무에 대응이 가능한 최소한의 탄약의 종류를 드디어 전부 갖추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정도의 탄약의 종류로 충분해 보이나요? 이 정도 탄약이면 천무가 충분히 많이 수출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